여러분, 혹시 나이가 들수록 돈이 전부다라는 말이 가슴을 후벼 파는 것처럼 아프게 느껴지신 적 없으신가요? 젊은 시절에는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사랑, 우정, 꿈, 낭만 같은 것들이 우리 삶을 지탱해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흰 머리가 늘어가고 몸 이곳저곳이 삐그덕거리는 나이가 되면 우리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차가운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늙음과 가난이 만났을 때 얼마나 잔인한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늙어서 돈 밝히면 추하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 아니냐.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빈손으로 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것도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며 남에게 폐 끼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당당함이라는 것이 안타깝게도 마음만으로는 지켜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나이 70이 넘어서 자식에게 병원비 때문에 고개를 숙여본 적 있으신가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밥값 낼 순서가 다가오면 슬그머니 신발끈을 고쳐매며 눈치를 보게 된 적은 없으신가요? 이런 순간들이 쌓이면 사람은 비굴해집니다. 스스로가 초라해집니다. 그리고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아, 노년의 행복은 결국 통장의 잔고에서 나오는 것이구나 하는 서글픈 깨달음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벌어라, 악착같이 모아라 하는 재테크 이야기가 아닙니다. 돈은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돈을 쥐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우리는 불행한 노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은 있되 욕망은 비워야 합니다. 이 모순처럼 들리는 말 속에 진정한 노후의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의 냉철한 시선을 빌려 나이 들어서 돈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욕망을 다스리며 죽는 날까지 당당하게 살 수 있는지, 그 세 가지 핵심 원칙을 깊이 있게 파헤쳐 보려 합니다. 이 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돈을 쾌락의 도구가 아닌 고통을 막는 방패로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둘째, 남과의 비교를 멈추고 나만의 절대적 평온을 찾는 기술입니다. 셋째, 고독을 즐길 수 있는 정신적 자립에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짧은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열린 동창회에서의 일입니다. 한 친구는 자식들이 보내준 해외여행 사진을 보여주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을 합니다. 명품 옷을 입고 비싼 시계를 차고 왔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표정에는 불안함이 서려 있습니다. 반면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던 허름한 차림의 다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랑할 것도 내세울 것도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모임이 끝날 무렵 그는 조용히 카운터로 가서 수십 명의 밥값을 아무 말 없이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고맙다는 친구들의 인사에 그저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가볍게 손을 흔들고 떠났습니다. 그 뒷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유라는 이름의 진정한 어른의 품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친구의 여유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단순히 돈이 많아서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돈의 본질을 알고 욕망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그 깊은 지혜의 숲으로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첫째, 돈을 쾌락의 도구가 아닌 고통을 막는 방패로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돈을 생각할 때 무언가를 사는 장면을 떠올립니다. 새 차를 사고 맛있는 음식을 사 먹고 좋은 곳으로 여행을 가는 그런 즐거움을 상상합니다. 젊었을 때는 돈이 곧 쾌락이었습니다. 돈이 있으면 더 재미있게 놀 수 있고 더 멋지게 꾸밀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 70이 넘어서도 돈을 쾌락의 수단으로만 생각한다면 그 노후는 위태롭기 짝이 없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생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와 같다.
그는 인생의 본질을 행복이 아닌 고통으로 보았습니다. 이 말이 너무 염세적으로 들리시나요? 하지만 냉정하게 우리네 삶을 돌아봅시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제까지 멀쩡하던 무릎이 오늘은 쑤시고 아픕니다. 눈은 침침해지고 귀는 어두워집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둘 우리 곁을 떠납니다. 늙음은 그 자체로 상실과 결핍의 과정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고통과 불편함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시기라는 뜻입니다. 이때 돈의 역할은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젊은 날의 돈이 날개를 달고 날아오르기 위한 엔진이었다면 노년의 돈은 거센 비바람을 막아주는 튼튼한 지붕이자 벽이 되어야 합니다. 즉, 돈은 행복을 사기 위해서가 아니라 불행을 막기 위해서 존재해야 합니다. 여기 김철수 씨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김철수 씨는 평생을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자식들 대학 공부시키고 결혼시킬 때 전세금 보태주느라 노후 자금을 거의 다 썼습니다. 자식이 노후 대책이다라는 옛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자식들도 제 살 길 찾기 바빴습니다. 어느 날 김철수 씨는 이가 너무 아파서 치과에 갔습니다. 임플란트를 해야 하는데 견적이 수백만 원이 나왔습니다. 통장 잔고를 보니 한숨만 나옵니다. 결국 아들에게 전화를 겁니다. 수화기를 들고 몇 번을 망설입니다. 아들아, 아비다. 저기, 이가 좀 아픈데? 말끝을 흐리는 아버지의 목소리에 아들의 한숨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버지, 지난달에도 병원비 드렸잖아요. 요즘 애들 학원비 때문에 저희도 죽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김철수 씨의 가슴에는 대못이 박힙니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 앞에서 죄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때의 비참함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반면 박영희 씨의 경우는 다릅니다. 그녀 역시 넉넉지는 않았지만 자식에게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진다며 자신의 재산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자식들이 집 넓혀간다고 손을 벌려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서운하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박영희 씨는 몸이 아플 때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가장 좋은 병원으로 갑니다. 간병인을 쓸 때도 마음 편하게 자기 돈으로 지불합니다. 자식들이 찾아오면 용돈을 쥐어주며 맛있는 거 사 먹고 가라고 큰 소리칩니다. 자식들은 그런 어머니를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존경하고 따릅니다. 박영희 씨에게 돈은 사치가 아니라 자존감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바닷물과 같다.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르다. 하지만 이 말은 돈을 욕망의 대상으로 삼았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노년의 우리에게 돈은 바닷물이 아니라 성벽이어야 합니다. 세상의 무시와 육체의 고통과 예기치 못한 불행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유일하고도 강력한 성벽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나이 들어서 돈을 움켜쥐고 있으면 욕심쟁이 노인네라고 손가락질 받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미리 재산을 증여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펑펑 쓰며 관심과 사랑을 사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위험한 도박입니다. 내 손에 쥔 것이 없을 때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더 차갑게 등을 돌립니다. 사랑과 효도조차도 현실의 무게 앞에서는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악함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나약함 때문입니다. 내 자식을 나약한 인간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나 자신을 비참한 처지로 내몰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돈을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 원칙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은 이것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을 절대로 자식에게 미리 주지 마십시오. 이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과의 관계를 끝까지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자립해 있을 때 자식은 부모를 짐으로 여기지 않고 인생의 선배로서 존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돈을 쓸 때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소비를 철저히 줄이고 나의 건강과 나의 안전과 나의 편안함을 위해 쓰십시오. 비싼 옷 한 벌보다
미끄러지지 않는 안전한 신발 한 켤레가 노년에는 더 큰 가치를 지닙니다. 화려한 회식 자리보다 내 몸에 맞는 영양가 있는 한 끼 식사가 나를 더 품위 있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통장에 찍힌 숫자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젊은 날 흘린 땀방울이 응축된 것이며 이제 늙고 약해진 여러분을 대신해서 세상과 싸워줄 가장 든든한 병사들입니다. 그 병사들을 허무하게 떠나보내지 마십시오. 그들이 여러분 곁을 지키고 있을 때 비로소 여러분은 아픈 몸을 이끌고도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고 당당하게 나는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늙어서 돈이 전부인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것은 쾌락이 아닌 생존과 존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마이너스. 둘째, 남과의 비교를 멈추고 나만의 절대적 평온을 찾는 기술입니다. 돈이 생존을 위한 방패라면 이제 우리는 그 방패 뒤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방패가 튼튼하다고 해서 그 안에서 벌벌 떨거나 끊임없이 밖을 내다보며 부러워한다면 그 삶은 지옥이나 다름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이 바로 욕망의 다이어트입니다. 앞서 돈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무한한 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부를 상대적인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우리가 가진 재산의 절대적인 양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양과 가진 양 사이의 비율에 달려 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아주 쉬운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분수 프랙션가 하나 있습니다. 분자는 내가 가진 것이고 분모는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이 분수의 값이 클수록 우리는 행복감을 느낍니다. 행복의 값을 키우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분자를 키우는 것, 즉 더 많이 버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분모를 줄이는 것, 즉 욕망을 줄이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분자를 키우는 것이 가능합니다.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도전해서 가진 것을 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가진 것을 늘리는 데에는 한계가 옵니다. 수입은 줄어들고 체력은 떨어집니다. 이 상황에서 여전히 분모, 즉 욕망의 크기를 줄이지 못한다면 행복의 값은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습니다. 늙어서 불행한 사람들은 대부분 가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가진 것에 비해 너무 많은 것을 바라기 때문에 불행합니다. 여기 최 여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최 여사님은 은퇴 후 연금으로 생활합니다. 먹고 사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매일 우울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 친구들과의 단톡방 때문입니다. 친구들이 올리는 골프 여행 사진, 손주에게 사준 비싼 유모차 사진, 새로 리모델링한 아파트 사진을 볼 때마다 자신의 낡은 소파와 소박한 밥상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누구는 남편 잘 만나서 말년에도 호강하는데 나는 이게 뭔가? 이런 생각에 잠을 못 이룹니다. 그녀의 욕망은 저 높은 곳에 있는데 현실은 그에 미치지 못하니 그 간극만큼 괴로움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스로 만든 지옥입니다. 반면 정 선생님의 삶은 다릅니다. 그는 최 여사님보다 경제적으로 더 넉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작은 임대 아파트에 삽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언제나 평온합니다. 그는 아침에 일어나 직접 내린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라디오를 듣는 것을 세상 무엇보다 큰 기쁨으로 여깁니다. 오후에는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고 저녁에는 동네 공원을 산책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따뜻한 잠자리가 있고 읽을 책이 있고 걸을 수 있는 다리가 있는데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정 선생님은 자신의 분모를, 즉 욕망의 크기를 자신의 현실에 딱 맞게 조절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작은 커피 한 잔이 최 여사님이 부러워하는 골프 여행보다 더 큰 만족감을 주게 된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욕망을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째, 자연스럽고 꼭 필요한 욕망. 먹고 입고 자는 것과 같은 생존의 욕망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채워져야 합니다. 앞서 말한 돈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둘째, 자연스럽지만 꼭 필요하지 않은 욕망. 맛있는 음식, 좋은 술, 성적인 쾌락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적당히 즐기면 좋지만 없어도 죽지는 않습니다. 셋째, 자연스럽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은 욕망. 이것이 문제입니다. 바로 부귀영화, 명예, 남보다 더 잘나 보이려는 과시욕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세 번째 욕망이 밑 빠진 독과 같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붓고 부어도 채워지지 않으며 채우려 할수록 고통만 커진다는 것입니다. 나이 70이 넘어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세 번째 욕망입니다.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내 자식이 대기업 다니는데, 우리 집에 금송아지가 있는데, 이런 과시욕과 인정 욕구는 우리를 끊임없이 타인과 비교하게 만들고 결국 비참함으로 이끕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 원칙에 대한 조언은 이것입니다. 비교의 고리를 스스로 끊어내십시오. 스마트폰 속의 세상, 텔레비전 속의 화려한 노년, 주변 사람들의 자랑을 나의 삶과 분리해야 합니다. 그들의 삶은 그들의 삶이고 나의 삶은 나의 삶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집중하십시오. 내가 진짜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으십시오. 그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햇볕 좋은 날 베란다 화분에 물을 주는 것, 손녀의 서툰 편지를 읽는 것, 오래된 노래를 흥얼거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런 소박한 기쁨들을 시시하다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소박한 것들이야말로 남이 뺏어갈 수 없는 여러분만의 확실한 행복 자산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행복은 자신의 본성대로 사는 것이다. 남의 본성을 흉내 내지 마십시오. 남의 욕망을 내 욕망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70세까지 당당하게 사는 법은 남보다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남을 부러워하지 않는 마음, 즉 부러움의 부재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돈으로 나의 기본적인 필요를 채우고 나머지 허황된 욕심을 깨끗이 비워낼 때 우리는 비로소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의 주인이 되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욕망을 비운 자리는 허무가 아니라 평온으로 채워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이너스. 셋째, 고독을 즐길 수 있는 정신적 자립에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룰 원칙은 어쩌면 가장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가장 중요한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이 그리워집니다. 외로움이 사무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사람을 찾아 헤매고 모임에 집착하고 자식에게 매달립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런 우리에게 찬물을 끼얹는 듯한 말을 던집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혼자 있을 수 없는 데서 온다. 그는 인간관계를 추운 겨울날 서로의 체온을 나누려는 고슴도치들에 비유했습니다. 추워서 서로에게 다가가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 아프고 아파서 멀어지면 다시 추워집니다. 이 딜레마 속에서 우리는 평생을 헤맵니다. 특히 노년의 인간관계는 더욱 복잡하고 미묘합니다. 이해관계가 얽히고 자존심이 부딪히고 건강과 돈 문제로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억지로 사람 속에 섞여 있으려다 보면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고 마음의 평화를 잃기 십상입니다. 여기 이 할아버지의 사례를 봅시다. 경로당에 매일 출근하는 이 할아버지는 집에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매일 경로당에 가서 사람들과 어울리려 애씁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스트레스는 끊이지 않습니다. 누가 더 잘 사네 못 사네, 누구 며느리가 어쨌네 저쨌네 하는 뒷담화에 시달리고 정치 이야기로 핏대를 세우며 싸우기도 합니다. 점심값 내기 화투판에서 돈 몇 푼 때문에 얼굴을 붉히기도 합니다. 집에 돌아오면 녹초가 됩니다. 아이고,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거기를 갔나? 후회하면서도 다음 날이면 또다시 외로움을 못 이겨 그 소란스러운 곳으로 향합니다. 이 할아버지는 고독을 다루는 법을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이 텅 비어 있기 때문에 그 공허함을 타인의 소음으로 채우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타인은
나의 공허함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밑 빠진 독처럼 나의 에너지마저 빼앗아갈 뿐입니다. 반면 김 작가님의 노후는 다릅니다. 그녀는 혼자 있는 시간을 고립이 아니라 자유라고 부릅니다. 그녀는 아침에 일어나 명상을 하고 텃밭을 가꾸고 좋아하는 고전 소설을 필사합니다. 가끔 마음 맞는 친구 한두 명과 차를 마시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혼자 보냅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젊어서는 먹고 사느라, 애들 키우느라,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온전히 나를 위해 쓴 시간이 없었어요. 이제야 비로소 오직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갖게 된 거예요. 이 고요함이 얼마나 달콤한지 모릅니다. 김 작가님에게 고독은 형벌이 아니라 최고의 사치이자 축복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타인에게서 얻을 것이 별로 없다. 돈이 왜 중요할까요? 여기서 돈의 또 다른 가치가 드러납니다. 돈이 있으면 싫은 사람을 안 만날 자유가 생깁니다. 아쉬운 소리를 하러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즉, 돈은 우리에게 고독할 권리를 선물합니다. 가난하면 생존을 위해, 도움을 받기 위해 싫어도 사람들과 엮여야 합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자립하면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를 끊어내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관계, 혹은 나 자신과의 관계에 집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번째 원칙에 대한 조언은 이것입니다. 혼자 노는 법을 개발하십시오. 남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텔레비전을 끄고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오롯이 혼자서 즐길 수 있는 취미를 하나 만드십시오. 그것은 독서가 될 수도 있고 악기 연주가 될 수도 있고 글쓰기나 그림 그리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타인의 평가나 박수는 필요 없다는 점입니다. 오직 나의 몰입과 만족만이 있을 뿐입니다. 또한 인간관계를 넓히는 것보다 좁히고 깊게 만드는 데 집중하십시오. 수첩에 적힌 수많은 전화번호가 여러분의 장례식장을 채워주지 않습니다.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한두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죽는 순간까지 나와 함께할 나 자신과 가장 친한 친구가 되십시오. 거울 속에 비친 나에게 말을 걸고 오늘 하루도 잘 버텼다고 칭찬해주고 나의 생각과 감정을 들여다보는 연습을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정신적 자립입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로움에 몸부림치는 시간이 아니라 내 영혼을 살찌우는 평화의 시간으로 바꿀 수 있다면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 강한 사람입니다. 돈으로 의식주를 해결하고 마음으로 욕망을 비우고 정신으로 고독을 즐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어떤 시련이 닥쳐도 무너지지 않는 진정한 노년의 승리자입니다. 70세까지 당당하게 사는 법은 결국 남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의 두 발로 그리고 스스로의 마음으로 서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마이너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통찰을 빌려 노후의 삶을 지탱하는 세 가지 기둥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이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돈을 쾌락의 도구가 아닌 고통을 막는 방패로 여기십시오. 자식에게 미리 재산을 주지 말고 끝까지 여러분의 존엄을 지키는 무기로 사용하십시오. 그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현명한 것입니다. 둘째, 비교를 멈추고 불필요한 욕망을 비우십시오. 행복은 가진 것을 늘리는 게 아니라 바라는 것을 줄이는 데서 옵니다. 남들의 화려한 삶을 곁눈질하지 말고 나의 소박한 일상에서 절대적 평온을 찾으십시오. 셋째, 고독을 즐기는 정신적 자립을 이루십시오. 사람에게 매달리지 말고 혼자서도 충만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힘을 기르십시오. 돈이 주는 자유를 이용해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에서 벗어나 진정한 나 자신과 마주하십시오. 이야기를 마치며 다시 한번 처음의 질문을 던져봅니다. 늙어서 돈이 전부일까요? 이제 여러분은 대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돈은 전부가 아닙니다. 하지만 돈은 우리가 전부가 아닌 것들에 휘둘리지 않게 해주는 단단한 토대입니다. 그 토대 위에서 욕심을 버리고 고독을 사랑하는 마음의 집을 지을 때 비로소 돈은 돈 이상의 가치를 가집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돈 때문에 비굴하지 않고 욕망 때문에 괴롭지 않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을이 깊어질수록 단풍이 더욱 붉게 타오르듯 여러분의 인생도 세월의 무게를 견디고 더욱 깊고 그윽한 향기를 내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 아름다운 완성을 향해 걸어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을 저도 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단단한 지혜의 씨앗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과 더 깊은 삶의 지혜를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